자, 이번 시간에는 19페이지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예요. 자, 먼저 우선 소유권에 관한 설명을 조금 붙여야겠다, 그죠? 자, 소유권이란 것은 모든 권리 중에요. 물권 중에 가장 완전한 내용을 갖고 있는 물건이 바로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완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물건이란 거예요. 완전한 물건. 그리고 그 어떤 물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전면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전면권이다. 그러니까 가치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면권의 의미는 그렇죠. 그런 의미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요, 뭐 10년, 20년, 30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하는 일이 없어요.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구적인 권리다. 그래서 항구성을 갖고 있는 권리예요. 항구성을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항구성을 갖는 권리라는 것이 소유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요, 소유물, 이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요. 소유물,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지배하여 그 가치를 누리는 거다. 이 가치가 바로 사용가치와 그리고 처분가치가 있어요. 처분가치는 교환가치라 하기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환가치란 말 쓰죠. 교환가치. 이 내용을 전면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게 소유권입니다. 자, 이러한 소유권을 이제 이 소유권 제도 중에서 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왔는데 소유권 취득. 결국은 소유권은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다 있겠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동산의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사자가 거래를 통해서 이 소유권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거래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살 때는요, 반드시 동산일 때는 동산을 인도해야 되고요. 동산.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소유권 이전은 등기. 당의 동산을 건네주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드디어 소유권 이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대원칙합니다. 거래를 통해서 할 때요. 이렇게 거래 행위를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인도나 등기를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보려고 하는 우리 19페이지에서 보려고 하는 이 시효 취득, 취득 시효라는 것은요.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시효제도에서 취득한다. 이런 거죠. 소유권의 취득 시효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이 경과가 점유 상태로 존재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 요건 하에 점유가 이루어지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의 점유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 당의 동산이나 당의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점유한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사람, 그죠? 물건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취득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때요. 이 소유권 취득은 물론 동산의 시효취득, 취득시효 같은 말입니다. 시효취득이나 취득시효나 같은 말이에요. 동산 소유권을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동산을 계속 점유를 해왔다면 이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그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우리 민법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점유자가 그 동산을 점유한 상태가 어떤 점유 형태냐면 10년간 점유했고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했고요. 평온하게 점유해왔고요. 공연하게 점유해오면, 자, 이런 점유의 모습입니다. 이게 되면 이 점유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요것은 전부 다 원시 취득의 사유로 인정해요. 이 소유권 취득은요.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민법이 지금 현재 점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부터 소유권을 인정하겠다.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그 성격이 원시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요. 동산의 점유자가 이런 모습의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동산의 소유자가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금부터 이 점유자가 소유권자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이게 이제 원시취득이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동산의 시효취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것도 하나 더 인정하죠. 이번에는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고 무과실로 선의무과실로 이렇게 점유를 계속해 왔다면 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취득시효에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점유한 사람이 어떤 상태의 점유자냐 라고 하면 여기는 위와 다른 것이요. 위에는 보통 10년간 점유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5년간 점유를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위와 다른 것이 뭐예요? 바로 선의무과실의 점유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선의무과실, 소유여서로 평온공연할 뿐만 아니라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해왔다면 그때는 5년간만 점유해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요건이 선의무과실 추가되면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켜서 점유기간을 단축시켜서 인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동산의 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효취득 제도에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동산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시효취득도 있어요. 그죠?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시효취득도 있어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또 역시 우리 민법은요. 두 가지 형태를 역시 인정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먼저 하나는요. 20년간 소유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해 오면 자, 여기는요.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하기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이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이렇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보면 이 점유자가 어떤 점유의 모습이냐 하면 이러네요. 점유를 20년 동안 점유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점유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이어야 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러한 내용의 점유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유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자 되어 있으면 이 점유자는 그 소유 명의자인 등기 명의자한테 가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정된다.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자는 이 점유자가 당신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나한테 넘기시오 하면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 등기를 갖출 수 있고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점유를 기본으로 해서 시효취득한다 해서 이걸 점유부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는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모형이죠. 이런 내용을 뭐라 그러냐? 이런 내용, 여기까지 갖추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점유부 시효취득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의 점유에서 등기를 갖춰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점유적 요소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20년간의 점유가 계속돼야 되고 소유여사 평온 공연한 점유로서의 갖춰야 되니까 이런 점유자가 있다면 당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전을 해와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 인정한다. 이게 몇 조냐? 이게 바로 245조 1항에 있다. 워낙 중요하니까 이 조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강의로 들어가면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떼서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떼서 공부합니다. 20년간이란 것, 소유여사, 평온 공연한 점유란 것,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오는 방법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누구한테 어떤 요건 하에서 행사하는가,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본 기본 교재에 가면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괄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정도로 하면 시효취득 하는구나 하는 거죠.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등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이전을 쉽게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권리를 행사해서 그 소유권 등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권리에 관한 분쟁이 많겠죠. 등기 명인이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소유권 상실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요 위에 있는 거 약간 다르죠. 또 보시면 이거는 10년간 점유를 해요. 10년간 소유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요 여기에다가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를 한 점유자는 점유했네요. 이렇게. 자, 이 점유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명의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 점유자 이름으로 등기부상에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인정해버려요. 취득한 걸로 인정해버려요.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이 여기 위에 거 잘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점유자가요, 이런 모습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점유자가요, 등기부에 보니까 이 점유자 명의로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더란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등기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등기부상에.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를 우리는 등기부
시효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기부 시효취득. 그럼 여기에 점유 내용을 보시면 위에가 다른 점이 바로 요거죠. 선의무과실의 점유가 추가되죠. 선의무과실 점유가 추가되니까 20년의 기간을 10년으로 이렇게 줄여주죠. 그죠? 여기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소유자 명의로 존재한다는 차이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점유부 시효취득하고 등기부 시효취득의 이 차이점과 그 내용들을 또다시 우리는 기본서에 가면 차근차근 하나씩 요소를 끄집어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효취득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이게 점유부 시효취득의 경우는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여기에 등기부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자가 등기부상에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여야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취득 시효의 요건을 다 갖추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자는, 자, 이렇게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을 언제부터 소유권자로 인정하냐? 이것은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표가 있죠. 즉 20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되어서 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드디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소유자로 인정하는 시점은 그 당사자가 점유를 할 때부터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20년간 점유하여 사용한 것, 10년간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다 되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의 반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자기 토지를 자기가 점유한 게 됐잖아. 그죠? 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자로 되니까. 10년 전에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되니까 그 점유할 당시부터 소유자인 소유물을 스스로가 점유하여 사용하니까 타인의 재산이 아니죠. 따라서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죠? 불법행위에 의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죠? 누구요? 이게 시효 취득한 이 소유권자요.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취득한 이 사람은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생기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소급표 때문에. 자,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동산, 부동산의 시효취득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첨부입니다. 첨부에 의해서도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이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 취득은 전부 다 이것도 성격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이 취득의 성격이 여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첨부란 게 뭐냐? 첨부란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의 물건에서 소유자를 정하는 거죠. 이게 첨부라는 거죠. 즉,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몇 가지냐?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부합, 하나는 혼화, 하나는 가공. 이 세 가지 형태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또는 두 주체가 두 사람 이상이 되는데 어떤 물건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을 어떻게 귀속시킬 거냐? 이게 문제가 바로 이 첨부의 문제예요. 자, 부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주인이 다른,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합쳐져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진 거예요. 합치는 것. 합쳐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지는 모습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부동산에 동산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겠죠. 또 동산에 동산이 합쳐지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다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부동산에 부동산이 합쳐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생겨요. 그렇죠? 자, 부동산에 동산이 합쳐지는 거 가능하죠. 동산 간에 합쳐지는 거 가능하죠. 그런데 부동산과 부동산이 합쳐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논의가 있다, 개헌의 대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잖아, 그죠?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이 합쳐진다는 것은 상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요, 학설은 부동산 간의 부합,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 왜냐하면 성격상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잖아, 그죠? 물건 중에서.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 어떻게 붙어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사님들은요,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야, 건물 종전에 2층짜리 건물 위에다가 3층을 하나 올렸다, 증축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요 3층도 건물이잖아. 그러면 종전에 요 있던 2층짜리 건물하고 3층 요 올렸는 요 한 층하고 이게 두 개가 붙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건물에 있어서 증축의 현상이 발생하면 여기에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요,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 동산이 부합됐을 때 과연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부합물.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졌다, 그죠? 자, 이 부합물의 소유권은 누구 거냐 이거죠. 이 물건은 누구가 가져가자. 소유자 누구냐? 이걸 정해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원칙,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죠? 부동산 소유자와 동산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다. 그럼 갑과 을이 합의하면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소유권을 어떻게 정할 거냐?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한테로 붙었기 때문에 동산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잖아. 그럼 손실이 발생하죠. 이 손실은 여기에 있는 이득을 보게 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 소유자한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반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당이득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이득한 범위 내에서 동산 소유자가 손해가 발생한 만큼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는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과 동산 사이에 부합이 발생하면 당해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동산 간의 부합일 때는 어떻게 되냐? 동산과 동산. 이때는 이제 이 동산, 갑소유, 을소유라면 이 동산 중에 어떤 동산이 주된 동산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동산이 종된 동산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물과 종물 관계로 존재하더라. 이 두 개가. 그렇다면 주된 동산과 종된 동산이 합쳐졌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 즉 주물의 소유자가 그 부합물을 가져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주물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의 동산과 을의 동산이 주종 관계를 분리할 수, 또 구별할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해서 공유하게 해버립니다. 공유한다, 공유. 이렇게. 즉 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도록 두 개다가 비등비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부합, 합쳐질 당시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의 비율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한다. 소유권을 함께 가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동산 간의 부합에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을 이렇게 정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판례에 의한 문제가 되겠죠. 왜? 부합을 인정하니까. 이때는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합물을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이렇게 했어요.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다 취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종전에 2층짜리 건물이었다. 이렇게. 이게 갑소유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동산 3층짜리 하나, 그래서 3층 증축했습니다. 누가 했냐? 을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을이 소유권 취득하냐? 아니다. 갑이 종전 부동산 소유자니까 이렇게 합쳐졌다면 갑이 소유권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난 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갑이 취득한 이득 범위 내에서 을이 손해 발생한 만큼을 배상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합이 이제 뭐예요? 합쳐지는 게 되겠죠? 합쳐져 버리는 거.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물건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합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혼화는 뭐냐? 혼화는 섞여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과 하나의 물건이 섞여버려가지고 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아예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혼화는요. 예를 들면 2,000쌀하고 2,000쌀 한 가마니하고 강화도 쌀 한 가마니를 두 개 갖다 부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섞였죠. 그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되겠죠. 두 가마니 양이. 그럼 이건 하나의 물건을 취급하자는 것이죠. 이걸 뭐라 하냐? 혼화요. 예컨대 서울 막걸리하고 서울 막걸리 또 이동 막걸리 이것을 만약 한 마리씩 갖다 부어버렸다. 그럼 두 마리 되겠죠. 그럼 이걸 하나의 물건을 취급하자는 거예요. 왜?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때 문제되는 건 섞여서 하나의 물건이 된 그 물건을 말하냐? 이때를 우리는 혼화물이라고 그래요. 혼화물. 이 혼화물 소유권 누가 가져가야 될 거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 혼화는 동산 간에만 섞일 수 있죠. 부동산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동산과 동산 사이에서만 혼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혼화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부합에서요. 동산 간의 부합. 이 규정의 원리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준용한다 하면 되겠죠? 준용. 만약에 주물, 종물로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즉 주물의 소유자가 그 혼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때는 혼화 당시에 가액 비율로 공유하면 되겠죠.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공요. 가공이란 것은 어떤 원재료에다가 사람의 기술이 투여되는 거죠. 즉 노동력이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재료가 변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지겠죠. 그걸 가공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원재료에 노동이 투과되어서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공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가공의 문제예요. 자, 이때는 원칙적으로요, 원재료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가공물로. 그죠? 그래서 당연히 원재료 소유자가 이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가공물이 이게 변해가지고, 원재료가 변해서 가공물이 됐으니까 원재료 소유자가 취득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이 노동력을 가한 이 노동력 가치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 원재료보다가
가공물의 이 가치가 현저하게 다액의 증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이 가공을 한 노동력을 투하한 이 가공자의 노동력이 아주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술력이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되었다. 가공물이. 그렇다면 이때는 이 원재료 소유자가 갑이더라도 이 노동을 투입한 을이라는 사람이 가공물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현저하게 원재료 가치보다가 이 가공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다액으로 큰 금액으로 증가됐을 때는 이 노동을 한 가공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거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합, 혼화, 과공이라는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는 첨부라하고 이때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도록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첨부란 제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의 형태를 보시면 21페이지에 있죠.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겠는데, 기본적으로요.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이걸 세 가지를. 공동소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소유권 한 개를, 이것을 여러 사람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수인이라고 그래요. 수인.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여러 사람. 그죠? 여러 사람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함께가 뭐예요? 공동이죠. 함께 보유하는 형태. 이것을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한 개가 있는데 갑, 을, 병 세 사람이 한 개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이 형태를 공동으로 하는 형태를 우리 민법이 세 가지만 인정하는 거죠.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그게 첫 번째, 공유라는 게 있다. 공유라는 공동 소유 형태가 있고, 두 번째, 합유라는 공동 소유 형태가 있고, 세 번째, 총유라는 공동 소유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 형태예요. 보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여러 사람이. 자, 이때 공유는요, 우연하게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권 한 개, 권리 한 개 양을 그 세 사람이 갑을 병이 가지고 있다면 그 세 사람이 권리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소유권 한 개를 세 사람이 합의해서 그 양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럴 때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지분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각자가 보유하는 거예요. 지분권을 각자가 보유한다. 그러면 지분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소유권의 양적 일부예요. 소유권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토지에 소유권 한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갑, 을, 병이라는 사람이 각각 돈을 주고 똑같이, 예를 들면 이게 9억짜리 토지인데 갑이 3억을 내고 을이 3억을 내고 병이 3억을 내서 이 토지 한 개를 샀어요. 토지 소유권 한 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 1 중에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3분의 1만큼만 샀으니까. 을도 3분의 1만큼만 샀죠. 병도 3분의 1만큼 샀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 을, 병이 이 소유권 1 중에 각각 3분의 1씩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3분의 1이 뭐예요? 소유권의 양적 일부죠. 소유권 한 개의 양을 3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합치면 소유권 하나죠.
갑을병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권, 요걸 지분권이라고 그래요. 요걸 지분이라고 그러고, 지분 비율이라고, 그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권리의 지분권이라는 거죠. 소유권의 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지분권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분권을 합치면 소유권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뭐냐? 공유관계라고 그래요. 이때 이 지분권 3분의 1이라는 지분 요만큼은요, 마음대로 갑이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지분권을 각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이 각자가요,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지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 지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자유다 이거죠. 이렇게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분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자기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그 부동산 소유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저당을 설정해주고 돈도 빌려 쓸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분권은 말 그대로 소유권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소유권 일부만 떼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공유예요. 그래서 공유는 아주 개인주의적이에요. 왜? 각자가 마음대로 이 지분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 별개란 거예요. 갑은 을한테 뭐 동의받아가지고 3분의 1 파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 3분의 1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갑, 을, 병이 토지 이 한 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 3분의 1 가지고 있는 것이지, 토지 면적의 3분의 1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이거는 소유 권리의 일부예요. 권리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요. 토지 소유권의 일부란 거예요. 이 말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권리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지 대상 물건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는 공유라고 그래요. 따라서 공유의 요 지분권을 뭐라고 하냐? 공유 지분이라고 그래요. 공유 지분에 해당되는 권리는 공유 지분권이 되겠죠. 이 공유 지분권은 어떻게 돼요? 처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공유입니다. 공유.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유하는 거죠. 상속재산을. 그죠? 지분 비율로, 상속분의 지분 비율로 권리를, 소유권을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합의요. 합의란 것은 조합 계약을 했을 때 조합이 존재해야 돼. 조합 계약. 이 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 재산인 소유권을, 재산을 함께 보유하는 형태예요. 이게 합의라고 그래요. 자, 조합계약은 뭐냐 하면 공동사업을 할 그러한 경영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사업,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합원끼리 재산을 투자한 거죠. 그러면 이 조합에는 재산이 남겠죠. 생기겠죠. 조합의 재산. 그렇죠? 공동사업에 하기로 한 그 재산일 거란 말이야. 이 재산에 대하여 그 조합원이 각자 자기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겠죠. 이걸 조합원의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이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 요 지분은 소유권의 지분이죠. 그러면 지분권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 조합원이 조합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우리는 합유 지분이라 하고, 합유 지분. 그러면 합유 지분은 소유권에 갔으면 합유 지분권이 되겠죠. 이것을 누가 가져요? 바로 조합원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합유란 것은 대전제가 뭐예요? 조합이 존재해야 돼. 그 전제가 조합이 존재할 때 합유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 합유 지분은 특성이 뭐냐? 이것은요,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합유 지분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합계약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재산이잖아. 그러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유 지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조합이 깨지겠죠? 그러면 조합이 깨질 때만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조합이 서로 헤어질 때만, 해산할 때만 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합유 지분은 처분이 제한된다. 그죠? 자, 여기에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겠어요. 그죠?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겠어요. 그러나 합유 지분은 처분이 제한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조합의 공동사업 경영할 목적 때문에 이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받는다 이 말이지. 합유 지분. 지분이란 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조합은 개개인에게 지분은 존재해요. 다만 그 지분권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합원의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팔아먹는다는 거지. 이게요. 성격상. 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내놓고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 그러면 이익이 생기면 그 지분권 비율로 해서 이익도 분배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이 깨지겠죠. 팔아버리면. 그죠? 그래서 합유조합에서는 합유 지분이 존재하고 조합원들이 그 지분은, 합유 지분은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공유, 합유의 차이점이다. 공유는 그런 단체도 필요 없죠. 조합이고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우연히 재산을 같이 투자해서 같이 나누어서 갖기로 하는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합유는 조합,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범위 내에서는 뭐예요? 단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는 단체성. 이 범위 안에서는 단체성을 갖게 돼요. 단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처분을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는 개인주의적이고 여기는 약간의 단체성을 띈다. 단체성이 가지고 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총류. 그럼 총류는 뭐냐? 이 총류는 바로 이거는요 반드시요 비법인 사단이 나옵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 뭐 예컨대 소유권요. 이 재산을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요. 자,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그 단체 구성원 전원이 함께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구성원 개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전원, 이게 단체죠, 단체. 그러면 전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뭐예요? 다 내밀어 가지고 단체 구성원 손을 꼭꼭 묶은 다음에 그 소유권을 같이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은 자기 손을 빼가지고 자기가 잡고 있는 소유권을 양만큼 떼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야. 왜? 단체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분. 왜? 단체로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나누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총류는요? 총류 지분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 이게요. 그래서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구성원 개인이 단체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권도 없으니까 지분권 양도고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게 총류는요. 가장 단체적인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럼 비법인 사단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종중요. 종중재산. 종중원이 못 팔아먹죠. 팔면 무효예요. 종중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죠. 종중재산. 이게 총류관계예요. 그러니까 종중원 개인의 지분권 자체가 없어요. 이게요. 또 교회재산.
교회 재산. 교회 재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함께 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교회도 짓고 교회 또 기도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개인이 가져가는 거 아니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재산을 이렇게 헌금해서 모아서 만든 재산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분이 있냐? 없어요. 거기에 단체, 즉 교인들 단체가 함께 보유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분권도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교회, 또 사찰요. 뭐 동창회요. 동창회 재산, 뭐 이런 거 있죠? 등등등. 이러한 것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체성이 아주 강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을, 그럼 여기는 지분이 처분하고 뭐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격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표는 나중에 민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공유물 분할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